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제 시험이 다가왔네요. 그죠? 이제 11월, 이제 두 달 남았나요? 1월 10일 날 시험 보나요? 1월 10일부터. 예, 그래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사이에 여러분들은 이제 최종 정리를 하시고, 이제, 최소한 한 3회독 정도는 돌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최종 정리 암기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종 정리집을 가지고 3번 정도 돌리는 역할을, 그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전날, 이제 이게 암기장이다. 그러면 암기장을 전범위를 1회독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거의 시험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잘 이제 계획도 잘 세우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이번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처음에 기본 강의할 때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 이제 이게 올해 시험이죠. 올해 시험. 그래서 경영과 대책에서 이제 사례 문제를 기준으로 하고, 또 사례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된 게 기록이잖아요, 기록. 그죠, 기록. 기록 선택까지. 그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지금 본 대로, 이제 기본, 강의를 했고, 사례 강의 했고, 그 다음에 기록 선택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8월에 모의고사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시간이 왔죠. 그래서 지금 오전에는 그 중에서 출제 가능한 거를 사례를 전범위에 걸쳐서, 민법 6회, 민소 3, 상법 3.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을 걷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본 대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날, 그죠? 최종 전날 전범위를 1회독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붙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 거의 80% 이상 붙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시험 전날 잘 못 보니까 그게 안 본 거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이 기억력이 흐릿흐릿해서 틀리고, 그것 때문에 점수를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마지막 목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들. 전날, 전범위를 1회독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최종 목표를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민법이 6일 정도, 5, 6일 정도 걸린다. 그럼 다음 읽을 때는 2, 3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루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자기가 아는 건 얼른 넘어가고 거의 책을 이렇게 쭉쭉 책 이렇게 넘기는 방식으로 거의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하는데, 지금 이제 최종 정리를 종례는 따로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 자료가 또 너무 치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료의 차이를 만들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자료를 또 만들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책 가지고, 그죠?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암기장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목표를, 이제, 최종 목표를 이제 지금 말한 이거 암기장하고, 책은 2개년 판례죠. 책은 2개년 판례. 왜냐면 그 전권 다 암기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책은 2개년 2개년 판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최종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총이지만, 민총은 일단, 민법이죠. 민총, 채총, 채강, 물권, 친상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루에 이렇게 과목씩 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최종 정리로서 이제 최근 판례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형태로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민소 3회, 상법 3회인데, 그거는 이제, 민소 3회, 상법 3회는 이제 암기장만 3일 정도 걸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 판례는 그 사이사이에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최근 판례만 가지고도 5, 6회 했으니까 이건 지금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다시 최근 판례에서 꼭 반드시 봐야 돼요. 물론 다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막 다 봐야 되는데, 꼭 봐야 될 거, 그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핵심만 따로 뽑아서, 자료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건데, 따로 뽑아서 그거는 나눠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6회 때 여러분들은 계속 2개년 판례를 계속 돌려야 되고 그 중에서 꼭 봐라고 핵심 판례만 그거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그거만 추출해서 마지막에 그것만이라도 보고 하게끔 똑같이 민법, 민사동법, 상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만 추출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양을 줄여야 돼. 그리고 아는 거는 과감하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아는 거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은 판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강조하지만 변호사 시험에서 민법이든 모든 과목이 난이도도 높고 양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경향, 이런 경향에 대비해서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여기서 저 지금 시험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범위 시험 그러니까 민법 100점짜리잖아요. 그래서 대수에서 그거보다 좀 양을 조금 줄여서 냈는데 여러분들이 본 시험은 그거보다 많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막 7, 8문제씩 막 나와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초안 잡고 그다음에 초안 잡고 그다음에 최대한 엑시스 신속 정확하게 쓰고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은 합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쭉 과정을 갖춰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장에다가 이제 사례 강의할 때, 기록 강의할 때, 선택 강의할 때 다 어느 정도 암기장에다 단권화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하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암기장에서 물론 이것도 암기장만 해도 이때 뭐 12회 강의 막 이렇게 했던 거를 6회 강의하는데 하면은 막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안다는 걸 전제해서 꼭 봐야 될 부분, 그죠? 꼭 말 그대로 찍는 거죠. 찍어서 요거는 꼭 해라.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민총, 관습법부터, 그러니까, 민총에서 관습법,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관습법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이죠. 물론 민법 1조 법원에서 성문법, 관습법, 그다음에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 그래서 의요건, 관행, 법조 확신, 해상의 규범, 전체법조서 의사. 이거는 사례로도 여기 하고 효력상실. 특히 이건 이제 저기 관습법의 성립 요건하고 효과, 그죠? 법원이 되고 직권소.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것이라 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사례까지 대비할 건 요거죠. 그죠? 사례까지 대비를 할 거는. 물론 뭐 출제가서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요건 대비해내야 돼요. 그래서 효력 상실 여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여기 그대로 법조 확신이 약화되거나 소멸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게 요거예요. 요거 헌법상 뭐 위반돼서 헌법상 뭐뭐 원칙이 위반돼서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효력 상실하는데 요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부터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 판례가 3개 있어요. 3개. 관습법 중에 효력 상실을 인정한 게 3개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속 회복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종중 구성원하고 제사 주재자 3개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택형이 나오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 회복 청구권은 민법 재정민법 시행되기 전에 상속 회복 청구권은 지금은 3년 10년이지만 그때는 6년 20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습법은 헌법에 이걸 외우라는 거죠.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칙을 위반해서 효력상실됐다. 그게 키워드고. 그 다음에 종중구성원. 종중구성을 종전 성년 남자만을 구성원 했다는 거 요거.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이 위배됐다는 거 요걸 암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주재자를 존재 종례는 적장자로 보던 게 관습이었는데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기초 요걸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했고 그거만 체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효력상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상 뭘 위반했냐. 그거를 잘 체크하라. 알았죠? 그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헌법상 관습법 효력이 상실된 소급표.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부정하지만 당해사건 소급표 적용한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4번이랑 또 연결돼 있어요. 2번하고 4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년 여성들이 종중 토지가 이제 수용이 됐죠.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성년 남자한테만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년 여성들이 이거, 소를 제기해서 이제 성년 여성들도 종중 구성원이 된 거죠. 근데 장래를 인정하면 종중 구성원 성년 여성들이 보상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당해 사건은 소급표를 적용해서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조리에 의한 부처는 성년 남녀가 다 됐다는 이건 여러분들 잘 알 거고. 그래서 조리까지 간 건 뭐죠? 민법 1조가 성문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습법, 세 번째 관습법이 무효가 됐으니까 조리죠. 그죠?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성년 여성들의 보상금 지급 청구. 는 요거 이제 사례가 나온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본 대로 종중재산은 비법인이고 그다음에 총유다. 총유물 분배는 처분행위고 그러면 276조에서 처분행위는 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결의가 없으면 절대 무효가 된다. 그래서 무효가 되니까 보상금 청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효력상실 파트에서 요거는 좀 해둘 수 있도록 알았죠? 확실하게 사례까지 대비를 해놓는다.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형에서 요 3개인데 헌법상 뭘 위반했는지 3개, 그죠?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는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신의칙. 신의칙은 뭐 아직 지금까지도요. 사례는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선택형은 지금 거의 10년간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아주 막 자세하게 하고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칙 개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특히 여기요, 신의칙, 요거 이제 민소법, 민법하고 문제가 되는데,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된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신의칙에 반한 소재기는 소각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민소법에, 소송 요건이 그 권리보호 자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송 요건 중에 하나다. 이거 하나 주의해두고,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 해서 이제 신의칙에 반하면 이제 소각한다. 뭐 신의칙 직권을 이거 하나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파생원칙으로 사정변경 권리남용 금반은 실효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신의칙에 관련된 판례들은 다 강론에 다 퍼져 있죠. 민법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본 대로 민법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다. 그죠?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거고, 이 총론 파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죠?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첫째 인정 여부 인정한다. 그래서 매매계약 같은 일시적 계약과 그다음에 계속적 계약인 계속적 보증 계약 같은 데서 다 인정한다. 이건 간단히 보고요. 알았죠? 그래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사정 변경 요건. 그래서 이제 이건 앞잡다서 하면 사예기신인데 사예기신 사정 변경됐을 것, 예견할 수 없었을 것, 귀책 사유가 아닐 것, 신의칙에 반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 요건 중에 1요건이 중요해요. 1요건이. 그래서 성립의 기초가 되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따라서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거나 주관적일 때는 안 된다. 이 정도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판례는 여기서 이제 몇 개가 더 추가됐죠. 몇 개가 더 추가돼가지고 안 되는 것들을 체크해서 선택형이 나온다면 지금 법정에서 나오는 거는 사정 변경이 좀 나오는데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거, 주관적인 거. 그 다음에 병력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또 경제 상황의 변동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데 오직 요거 딱 요건에만 성립의 기초 객관적, 그죠? 요 키워드만 체크를 해주세요. 병력에 따른 불이익 위험, 경제 상황 변동 이런 것까지 가지고는 사정 변경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최근 판례는 이제 사정 변경에 해당되는지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 수상적 판단할 게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판례가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이 정도 키워드만 체크해 두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정 변경 원칙의 효과는 일단은 사정 변경이 됐으면 그 사람이 사정 변경돼도 계약을 했을 것인가 보충자에서 활동에 수정해보고 안 되면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남용이죠. 권리남용의 요건은 이것도 혹시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리남용 요건 요거는 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주관적, 객관적 요건 그죠. 체크 그죠. 권리행사, 정당한 이익 결여, 사회질서 위반. 주관적으로 사회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요건에 의해서 추인된다는 거. 3단계 이렇게 딱 알았죠? 그래서 객주 그다음에 추인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판례에 그대로 출제됐던 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남용의 효과. 그러면은 권리남용의 효과가 되면은 권리행사에 따른 법률 효과가 생겨 청구 기각이 된다. 청구 기각.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신의칙에 반하는 소재기하고 그래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재기는 아까 앞 페이지에서 봤지만은 저기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재기는요, 소송 요건의 흥결로, 여기요, 1번. 소송 요건의 흥결로서 이건 소를 각하당해요. 소를 각하. 신의칙에 반한 소재기는. 신의칙에 반한 소재기. 그렇지만 지금 본 대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항변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소재기. 그 다음에, 신의칙에 반한다고 소재기 아니라 반한다고 항변이 됐고, 항변이 인정이 됐어요. 항변이 인정됐으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잘 확실하게 선을 잡아놓으세요. 알았죠? 신의칙에 반한 소재기는 소각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이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은 청구 기각. 그래서 그 한계선상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철거 청구. 그래서 이제 신의칙에 말하는, 신의칙 권리남용이 문제가 되는 거의 철거 청구인데, 철거 청구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본 대로 철거 청구가 토지 소유자인 별다른 이익이 없고 건물 소유자의 피해가 훨씬 더 현저히 클 때, 그때만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본 대로,
이런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면 주관적 요건 추인이 되기 때문에 1요건 요거요. 요 판례 요거를 하나 잘 체크를 해둔다. 알았죠? 철거 청구. 그래서 권리남용은 거의 요것밖에 안 나오니까 요거요. 잘 체크. 예, 요게 이제 선택형 지문으로 나왔다는 거 똑같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남용 끝나면 금반원. 금반원이 모르는 사람 없겠죠. 요건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금반원의 한계 시험에 사례형 선택형 요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선행행위로 국토이용관리법이랑 강행법규를 위반해버리고 그래서 계약을 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다. 모순행위죠. 그거는 모순행위 때문에 이게 신의측에 반해서 권리행사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키워드는 요거죠. 국토이용관리법 입법주의를 완전히 몰각시킨다. 그러므로 신의측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이런 것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게 그죠? 그래서 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신의측 위반. 그래서 충돌하면 저희가 우선이다. 여기서 본 대로 그죠? 그래서 신의측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는 요거 하나만 잘 체크하고 금반원에서는 예,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실효도 금반원의 원칙이 하나죠. 실효의 원칙도. 그래서 하여튼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까. 이게 선행 부작이잖아요. 근데 후행행위로, 그 다음에 더 이상 권리 행사하지 않으리란 신뢰 정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일견 태도를 반하여 권리 행사를 했다. 그러면은 신의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실효 원칙도 거의 시험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권리불행사, 실효, 요건 정도만 하나 체크해주세요. 요건 체크해놓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선택형 기출 지문이니까 한번 체크해두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신의측에 판례들이 많은데 다른데 다 강론에 퍼져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 기억해둔다. 먼저 선택형 대비로서.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상 이행책이며 매매대금 10억이다. 근데 신의측과 같은 거를 줄여 제한 7억이든 5억이든 제한한다. 이거는 사적 자체의 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에서 일부러 감축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계약 책임이 신의측보다 우선이에요. 아까 강행법규 우선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축이 안 되는데 최근 판례가 딱 하나 우리 하려고 하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이제 선임료, 위임 사무 처리 보수가 그래서 원칙대로 약정대로 전부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는 유지가 됐고 다만 예외가 나타났죠. 예외. 그래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측에 반한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수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이것도 계약자예요. 사적 자체에 반하니까 함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서 요거 선택형 하나 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거. 맞죠? 그래서 그 나머지 신의측에 하는 판례들은 전부 강론의 파트에 퍼져 있으니까는 그걸 위주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정도 하면은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권리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측 끝나면 자연인이 나오죠. 자연인에서 이제 3조죠. 그래서 3조에서는 권리 능력. 그죠? 권리 능력은 살아서 출생했을 때부터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어느 정도 외웠을 테니까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 보호주의잖아요. 그러면 시기 두 개잖아요. 인정되는 경우와 시기. 그죠? 인정되는 경우는 손상류 세 개죠. 손해배상, 상속, 유증까지. 그래서 태아는 불법의 손배창고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 여기서 주의할 것들. 첫째, 살아서 출생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살아서 출생해야 되고 직접 귀속돼야 돼요. 직접 귀속. 그래가지고 직접 귀속된 게 아니라 태아가 아니라 태아인 상태로 엄마한테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 직접.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정신적 손해예요. 정신적 손해. 태아한테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은 태아 때는 아직 현재 감수를 못하지만 장래 감수, 현재 함적 기대. 그러니까 장래 감수, 현재 기대 요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3개 정도만 짝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상속은 재산 상속과 준하여 두 가지 대습상속권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유류분 3개 암기해 놓고 그죠? 상속, 손상, 그 다음에 유증에 대해서도, 그죠? 저기서 유증에 가는, 준용하고 있으면 유증에 태하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만, 사인증여는 안 된다. 사인증여든 생전증여든,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판례는 논거가 증여가 계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태아의 수증행위,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지조건설이니까 아직 태아인 중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법정대행도 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승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거 정도 요거는 키워드를 해서 사례까지 간단히 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권리능력 인정되는 시기 정지조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죠? 정지조건, 그죠? 태아인동의 권리능력자는 살아서 출생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거죠. 따라서 사건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 취득한다. 따라서 살아서 출생할 때까지는 상속 능력도 없고 법정 대리인도 없고, 따라서 태아인동의 법대에 위자료 허용 판례, 위자료 청구 당연히 위자료 합의 무효다. 이 정도 해둘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따라 태아는 거의 아직은 한 문제도 숙제가 안 됐어요. 근데 선택형의 한 지문 정도 뜰 수 있으니까 준비해 놓는다. 그 다음에 동시사망이요. 동시사망. 그래서 동일한, 배 타고 가다가 자식과 부부가 죽었다. 부자가 그렇다. 그랬을 때는 동시사망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지금 30조 민법에 있기 때문에 법률상 추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동일하지 않은 위난으로 배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다. 이랬을 때도 입증을 곤란할 때는 추정한데, 이건 학설이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요거죠. 이거 효과. 동시사망일 때는 상속이 생기질 않아요. 동시사망일 때 상속이 생기지 않지만 대습상속은 인정한다는 거. 이거 특히 대습상속을 주의하는 대습상속. 예, 대습상속은 인정된다는 거. 상속은 생기지 않지만 대습상속 인정. 동시사망은 거의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습상속 인정한다는 거. 상속은 부정되지만 그렇게 해서 딱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자연인의 의사능력. 의사능력은 어떤 법률의 힘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 개별적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에 따르면 어떤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있으면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판례가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가 저당권 설정 행위를 했다. 그것이 저당권이 뭐라는 것까지 이해돼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요거 특별한 법률적 의미까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 절대 무효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그 의사무능력자가 선행행위로 자기가 의사무능력자,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는 정신병자나 만취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의사무능력자 속이고 법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후행위로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환에 반하느냐. 근데 의사무능력자 보호는 강행 규정이란 말이에요. 아까 저 국토용관리법처럼. 따라서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 뿐만 아니라 행위무능력도 똑같죠. 의사무능력, 행위무능력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거기 반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거가 특히 여기선 중요한 거 하고요. 그 다음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다. 민법에서는 절대적 무효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기본 강의나 이제 할 때 쭉 얘기했는데, 절대적 무효 파트. 절대적 무효는 총 6개가 있죠. 절대적 무효. 여러분들 외우나 봐보세요. 그러니까 의사무능력, 권리능력 없고 의사무능력 없고, 그죠? 그 다음에 확가적사, 확정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고 사회적 타당성 없으면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절대적 무효는 표현대리도 성립되지 않고 추인도 되지 않는다. 139조. 그죠? 그게 항상. 그리고 선의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4가지. 항상. 이렇게 해서 절대적 무효 알았죠? 그러니까 권리능력, 의사무능력, 확가적사 6개. 6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쯤은 그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알았죠? 6개. 예,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에서 시험에 나오면 요게 이제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나오면 요게 제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자가 무효가 돼서 주고받은 게 있으면 부당해도 돌려줘야 되는데, 행위무능력자, 즉 제한능력자 보호에 관한 141조 단설 유추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 무효할 때 유추 적용. 이게 제일 아마 선택형 지문으로도 가장 유효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게 제일 유력하죠. 그죠? 원래는 부당이득이 되면은 반환 범위가 748이잖아요. 그죠? 748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선이자는 현존이익, 악이자는 모든 이익의 이자하고 손배까지 반환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행위무능력자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가 됐을 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니까 그게 특칙이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그게 본다. 그래서 요거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파트. 그래서 행위능력 없는 사람 제한능력이라고 하는데 취소의 항변이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미성년자에서는 항상 사례풀이구조 반환 청구 요건으로서 제한능력자 단독의 재산적 법률행위 취소 의사표시 도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례를 대비해서 이 정도는 간단히 암기해 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례풀이구조가 중요한 건 다 이렇게 각 파트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만 암기하고 있어도 굉장히 사례나 기록을 풀기가 쉬워요. 그랬는데 그런 게 합쳐서 한 2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박스 나온 거는 좀 어느 정도
암기해둘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취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취소를 막기 위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 여기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 그래서 총 9개 그래서 법대에 동의를 얻다 그다음에 단서 권리만 없거나 의무를 면한다 처분을 할 건자에서는 허락을 영업받은 자 영업행위 15, 16, 17 촉구 철회 속임수 그 다음에 취소 일반적인 보호 방안으로서 143 추인 145 법정 추인 제척기간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갖고 이렇게 하면요 사례도 되지만은 선택형 풀 때도 이 구조에서 하면 사례풀이 구조뿐만 아니라 선택형 풀 때도 이 구조에서 하면 틀린 지문보다 맞는 지문으로 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요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이거는 여러분들 금방 본 거고 원칙적 취소 가능하다. 이게 청구 요건이고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항변으로 들어가죠. 단처. 그래서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증여를 받았다. 의무를 면제를 받았거나 처분이 허락돼서 허락받은 영업 혼인 그죠? 이렇게 혼인했을 때는 요거요. 이혼하더라도 성년 의존 효과는 존속한다는 게 선택형 지문에 나오니까 하나 체크해두고 이 정도. 그다음에 아까 신의측 아까 의사무능력과 같이 제한 능력을 이루 취소하는 것은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 때문에 신의측에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좀 3개 나왔죠. 국토용관리법, 의사능력, 제한 능력,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선택형이나 사례에서 대비할 것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그죠? 신용카드 계약을 했을 때, 그죠? 첫째, 신용구매 계약. 신용구매 계약에서는 어떤 판례가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에서, 신용구매 계약에서, 용돈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용돈을 줬는데, 신용구매 계약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용돈에 대해서 신용구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구매 매매죠.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다고 보아가지고 신용구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6조의 문제고 6조. 그 다음에 이제 6조에 처분 허락받은 재산이고 구매 계약이죠. 구매 계약. 매매. 그런데 요거는 요 판례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죠. 이용 계약. 여기는 이용 계약. 가입 계약이죠. 가입 계약. 신용카드 이용 계약은 취소를 인정해요. 취소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한 게 신용구매 계약은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다고 해서 6조 때문에 취소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용계약이 취소되면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면 3면, 그죠? 여기처럼 가맹점 계약하고 신용구매, 구매계약, 그죠? 구매계약 이렇게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3면으로 이루어져. 항상 신용카드 계약은 이렇게 3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가입 계약인 이용계약, 그 다음에 가맹점 계약, 그 다음에 가서 사는 거 신용 구매 계약이란, 매매 계약이 구매 계약이란 말이죠.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은 처분 허락받은 재산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인정해요.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구매 계약과 가맹점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요거요. 3면에서 유효하다 꼭 하고. 따라서 신용카드 회원은 자기가 이제 가맹점에서 신용 구매했을 때 매매 대금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았다. 그러죠. 면제, 그죠?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 요거 좀 암기하고,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사례나 선택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제일, 그죠? 신용카드 이용계약. 네,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요 2개, 지금 비교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그랬죠? 6조에 처분 허락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법대가 대리권이 존속해요. 이렇게 대리권이 존속한단 말이에요. 6조는 그냥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미성년자가 8조요. 법정 대리부터 허락받은 영업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부모가 법정 대리이고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인 동안은 부모가 법정 대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순간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에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하는 순간 이 영업에 관한 행위를 허락하는 순간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버려요. 그렇죠? 소멸. 그죠? 그러니까는 대리행위를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대리권이 존속하니까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8조 허락받은 영업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권을 바로 소멸해요. 그래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이게 잘 나와요. 2개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얘네들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피성년. 이거 피성년 후견하고 성년 후견. 여기하고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이요. 여기는 뭐 몇 년에 한 지문, 한두 지문,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이건 뭐 할 거는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 대로 10조 정도 하나 체크하고
피성년. 이건 옛날에 금치산자에 관련된 건데, 이건 조문 한 번 하긴 하고, 그래서 선택형이 많이 나온 게 요거였어요, 요거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강의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 꼭 주의할 건 요거 하나. 그래가지고 뭐냐면,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하고 미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미성년 후견인하고 이제 또 성년 후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신상자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을 둘 수 있어요. 여러 명. 그리고 법인도 가능해요. 법인도 성년 후견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체크하고. 그러나 미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이요. 한 명이에요. 한 명만 돼 있고 미성년 후견인은 자연인의 하나고 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거의 지문에 들어가면 요게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그리고 나머지는 조문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조문 한번 읽어보는 정도. 요거 해서 요거 하나 주의한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 지문 한두 개 맞추기 위해서 요거 알았죠? 성년 후견은 여러 명 법인, 미성년 후견은 한 명 자연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만 이것도 조문만 한번 읽어보는 정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본 대로 13조 뭐 이것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됐고 예, 그래서 여기서 원칙 예외 이건 조문으로 여러분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요. 아까 그거 하나만 잘 체크합시다 이거. 본인에서 존중한 후견인 그러니까 여기서도 피한정 후견인도 복수로 둘 수 있고 법인도 돼요. 그래서 이게 성년 후견인이랑 비슷해요. 미성년 후견이랑 다르고 성년 후견인이랑 피한정 후견인이랑 후견 여러 명도 쓰고 법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도 합시다. 맞죠? 나머지는 조문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자세하게 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이렇게 돼가지고, 5, 6, 8, 15, 16, 17, 143, 146, 146인데, 여기서 본 대로. 예, 일반적 보호 방안으로는 아까 145, 146, 140, 146이고, 이제 취소 가면 되고, 고유의 보호 방안이 15, 16, 17이에요. 실제로는 5, 6, 8, 15, 16, 17, 세 개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촉구권, 그래서 조문으로 한번 확인해 두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무권 대리랑 비슷하니까 무권 대리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철회 거절, 이것도 다 조문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건 조문 문제는 뭐 지금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17조가 선택형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17조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제한 능력자를 믿게 하거나,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를 믿게 하거나, 법대에 동의가 있는 거를 믿게 할 때, 여기선 주의할 게 요거죠, 요거. 그냥 선택형에서 요게 나오니까. 그래서 능력자를 믿게 할 때는 미성년 한정, 피한정, 피성년 다 포함돼요. 취소권이 안 된다. 그렇지만, 동의가 있는 거를 믿게 할 때는 미성년 한정, 취소한정 취소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17조가 적용되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배제된다. 그래서 세 명, 2명 이렇게 둘로 3명, 2명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당을 했을 거예요. 3명, 2명 이렇게. 그래서 선택형 이런 거 틀리면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하나고 두 번째는 요거죠. 속임수를 썼을 때 적극적 속임수만 포함되지 소극적 속임수만 가지고는 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한다. 두 개 논점을 착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대로 하면 될 거고, 같은 말 반복이야. 취소할 수 없다. 속임수 썼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능력자 자신이 했을 때하고 주로 이제 법정 대리인의 대리행위, 그죠? 법정 대리인 대리행위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돼가지고, 본인, 법정 대리인, 상대방에서 상대방이 이제 본인한테 청구를 했을 때, 이거는, 대리의 기본 사례풀이 구조죠. 유권, 무권, 표현, 대리, 추인, 남용.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유권 대리라고 주장하는데 무권 대리로 주장해서 인정됐다. 그래서 여기서 친권의 공동에서 특히 이제 이해상반행위가 중요하죠. 이해상반행위가. 그래서 무권 대리가 인정됐을 때는 표현 대리 추인해가지고, 장병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행 청구가 들어갔을 때 본인의 대리권 남용의 항변. 그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 상대방 아이가시, 백실죄랑 단수 유추정까지 하나 딱 정리를 요건 좀 완전히 대리에도 똑같으니까 좀 암기를 해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도 그대로 유권, 무권, 표대 추인 남용으로 순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모든 대리에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대리권, 민법은 법정 대리는 후견인한테 대리권 인정한다. 유권 대리.
다만 제한을 해서 무권대리, 그래 제한을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제한되는 게 4개 있죠. 친권의 공동행사, 친권은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하면 무권대리. 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의 동의가 없으면 무권대리. 근데 첫 문제는 거의 지금 이게 나오죠. 이거는 사례하고 선택형이 다 여기서 이해상반행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해상반행일 때는 일단 개념이요. 여기에서 먼저 잘 이해상반행한 걸 찾아야 돼요. 찾는 게 중요해요. 찾는 게. 요거 이해상반행에 해당돼야 돼요. 그러려면, 친권자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에서 불이익이 돼야 돼요. 요거는 1항이고, 2항은 친권에 복종하니까 둘 다 미성년자예요. 둘 다 미성년. 둘 다 미성년자 중 한 사람은 이익이 되고 한 사람은 불이익이 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찾아요. 둘 중에 하나도 아니면 이해상반이 아니에요. 알았죠? 둘 중에 하나도 안 되면 이해상반이 안 된다. 그거 하나 처음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해상반 대행은 분명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되고 특별대리인 안 하면 무권대리로 간다. 이건 요건 효과죠. 요건 효과. 이렇게.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자기계약. 자기계약에서는 일단은 자기계약은 124조에서 어느 경우는 무권대리인데 여기는 124조 적용 안 된다는 거 체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친권자로부터 자에게 증여와 같이 이익이 되면 유권대리, 그죠? 그 다음에 자로부터 친권자한테 갔으면은, 특별대리 선임해야 되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권대리,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좀 가볍게, 이건 뭐 크게 안 중요하니까는 그 정도로 주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3자 계약이죠? 제3자 계약. 그렇죠? 그랬을 때 판단 기준, 요거 하나,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해 놓고, 행위의 외형만 가지고 판단하지, 동의나 실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얘죠, 얘. 얘가 판례가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아주 귀찮게 하죠, 이게. 그래가지고, 실질을 고려해요. 실질 관련 객관적 고려서, 실질 관련 객관적. 뭐 학설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실질을 고려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채무 인수를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친권자 모가 자신의 성년의 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킨 다음에 모가 연대 보증한, 요거 채무 인수를 찾으세요, 채무 인수. 그럼 채무 인수가 나오면, 실질 관련 객관적 고려설이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가, 요건 미성년이죠. 미성년자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법대의 자격으로 근저당 설정계가 체결한 사안에서 요건 좀 외우세요. 항상 키워드는 외워야 되니까, 무화적 이해 충돌 발생할 것이 행위 자체 요양상 명백히 예상된다. 그래서 이해상반행이 무효로 보고 있죠. 근데 이게 형식적 판단설에 따르면 그 자의 불이익으로 다른 성년의 자의 이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해상반이 안 되는데 형식적 판단설에 따르면 실질을 고려하니까, 왜냐하면 모가 돈을 갖다 썼다는 실질을 고려하니까 이해상반행이 된다. 이해를 하고 답안지는 요거 2개요. 이해충돌 발생할 것이 행위요양상 당연히 예상된다. 따라서 무효다. 채무인수를 찾아라. 채무인수 알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형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공동상의 친권자 미성년자 수인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건 이해상반이에요. 이해상반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대리인 선임하는 무권대리 무효고, 만약 미성년자가 10명이다. 그럼 특별대리인도 10명을 선임해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선임 안 하면 전부 무효예요. 그게 중요해요. 한 명이라도 선임 안 하면 안 한 사람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라는 거 알았죠? 전부. 요거 하나 주의하고. 그 다음에 또 2번에는 등기 추정력 문제인데, 이게 딱 판례가 하나 있어요. 판례 하나. 그래서 미성년자 친권자한테 증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상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특별된 선임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법률상 추정이 되는 거예요. 등기 추정력 때문에. 그래서 등기 추정력은 권원, 절대, 권리, 원인, 절차, 대리권이 추정되는데 절차 추정은 딱 여기 유일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선택형에도 나왔지만 하여튼 이거 주의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크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특별 대리인이 아니라 후견 감독이 선임됐으면 특별 대리인 선임 필요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서 미성년자인 친권자인 모가 오빠 제3자 이익에 대한 채무 담보로 미성년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성년자, 그죠? 미성년자의 불이익으로 제3자 이익으로 갔으니까 이해상반행이 아니죠. 근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거는 친권남용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주의한다. 요거 주의. 왜냐면 이해상반도 안 되고 두 번째 이건 친권남용도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도 이해상반, 친권남용을 다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이해상반도 아니고 친권남용도 아니니까 유효하겠죠. 유효하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고, 요건 아까, 봤던 거고, 이제, 상수자 협의 분할. 포괄적 수권은 부정되고, 이것도 간단히 체크해도 된다. 이거는 체크하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상반 다음에 나오는 게,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그럼 유권대리가 된단 말이에요. 유권대리가 되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데, 본인은 친권남용에 항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친권남용, 요건 두 개. 첫째, 친권뿐만 아니라 모든 대리권에 남용행위가 있어야 돼. 즉 뭐냐면, 본인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으로 해서, 본인 또는 제3자에게서 남용행위가 있어야 돼. 남용.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악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친권남용이 성립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남용행위는 뭐죠? 민법 107조 1항 단서 유추정에서 무효가 돼요. 그죠? 근데 그거 따라다니면은 항상 이게 따라다녀요, 이거. 단서 유추적용하니까는 107조 2항 선의 제3자 대항벌 요것도 같이 유추가 돼.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요거 주의할 거, 요거 특히. 107조랑 단서가 유추적용되니까 107조 2항도 유추적용돼서 선의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따라다니는 거 딱 기억해 놓는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딱 암기하고. 왜냐면 대리권 남용은 여기저기서 시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한다. 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선택형에서 나온 지문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정에서도 많이 나오는 저기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미성년자 갑의 소유 부동산에서 법정 대리인들이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 이게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 시세보다 훨씬만 저렴한 가격으로 갑을 대리해서 병, 제3자죠. 그 병이 사정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갑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능력자의 불이익으로 제3자 이익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첫째 이해상반은 아니에요. 그죠? 첫째 여기 이제 이렇게 시다. 이해상반은 아니다. 그래서 제3자 이익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럼 대리권 남용행위냐? 그럼 병이 악이나 과실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대리권 남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된다는 뜻인데 주의할 게 얘예요. 예. 2번을 주의하라. 미성년자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한테 오로지 불이익만 주는데 제3자 사업으로 해서 담보로 제공했어요.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럼 첫째, 이건 이해상반 행위가 되느냐?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제3자 이익으로 갔기 때문에. 그죠? 아니니까 유권자 유효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친권 남용이냐? 그럼 이것도 분명히 남용행위고 제3자 악이라면은 친권 남용에 해당되는데 판례가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근저당 설정행위요. 이거는 친권 남용으로 안 봐요. 안 보니까 사례도 준비해야 돼. 사례도. 예, 그래서 주의할 게 뻔히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저당 설정이 엄마가 미성년자의 부동산 제3자한테 제공했을 때는 근저당 설정이 근저당만 그래요. 매매는 안 그래요. 매매는 친권남용에 해당돼요. 그러나 근저당은 아니라는 게 판례고 그 판례가 거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나왔을 때 주의하고 이게 선택형에 지금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정도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부재와 실종 선고 여기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조문만 이것도 이런 것도 그냥 조문만 확인하도록 합시다. 판례가 하나도 없 아니 있긴 있는데 과거 판례밖에 없고 조문만 한번 확인하는 정도. 예, 끝. 이렇게 이거 가지고 막 할 건 아니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법인 13페이지 법인이요. 법인 파트는 이거 마찬가지예요. 법인 파트 이거는 법인도 그렇고 비법인도 똑같아요. 법인의 법리를 비법인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똑같다. 그리고 시험은 비법인이 잘 나와요. 법인은 잘 안 나와요. 물론 선택형은 나오는데 사례로 할 때는 비법인. 근데 비법인이 작년에 나왔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비법인이 작년에 사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간단히 구조만 숙지하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선택형 대비할 수 있는 것만. 사례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22년 올해네. 올해 참 22년에 나왔으니까 선택형 대비를 해둔다. 그죠? 대비를 한다. 올해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갑법인, 을대표, 법인, 비법인 똑같다고 그랬죠? 비법인인데 여기서 을대표 행위에 따라서 법인이 책임을 지려면 어떤 저기 요건을 구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권대 법정남 그래가지고 을대표가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법률의 대표권 범위, 정관의 대표권 제한, 남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대 법정남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요거 따라서 요거 5개 요거만 정확히 체크하면 자연히 아니죠. 법인, 비법인은 다 완성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책임, 계약상 책임, 권대 법정남인데 여기처럼 거기서 권리능력, 대표권 범위내 행위된다. 그래서 권리능력 범위 이거는 민법, 상법 공통되죠. 민법, 상법 공통돼요. 그래가지고
직간 객추주. 그죠? 그래서 정관수정 목적 법인에서 권리 능력이 있다는 34조는 민법, 그 다음에 비법인, 상법, 이거 상법도 똑같아요. 상법도 동일하다. 따라서 권리 능력 법인 내에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 무효고 표대 추이는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정관수정 목적 법인이냐 해서는 직간, 그러니까 정관수정 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직간적 필요한 행위,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 의사는 고려 안 한다. 이건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대표권 법인 내에 행위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두 개. 그죠? 대표권 법인 내에서 법률에 의한 제한. 법률은 가행 규정 중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니 또 절대 무효가 되죠. 그래가지고 표대 추인 안 된다. 그 다음에 정관의 대표권 제한은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등기 때문에 등기. 그죠? 그래서 정관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된 경우에는 위배되면 무권 대표는 무효가 되지만 등기되지 않은 경우는 이게 잘 나온다 그랬죠? 선악을 불문하고 악의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선택해보면 거의 요것만 나온단 말이죠. 악의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정관의 대표권 제한이요. 법률에 의한 제한, 정관에 의한 제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판례가 그거죠. 알았어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권대, 법정, 그 다음에 법인의 이익, 대표권 남용이죠. 남용을 보면, 이건 똑같죠. 대표권, 법인의 이익은 자신의 제3자, 알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은 107조랑 단수 유추 무효로 된다. 플러스 항상 여러분들은 요거 2항도 유추한다는 거를 계속 판례 입장을 계속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그죠? 요건 두 개, 대표권 남용이 상대방 악인하고 하실, 그 다음에 107조 1항, 단서 107조 2항까지. 그러면 딱 어느 경우도, 이거 어느 경우도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 그러면 대표기관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아니, 불법행위, 법인의 대표에서 불법행위는 35조만 적용돼요. 그래서 750이나 756은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대직타.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대표기관 행위 직무관련성 타인한테 손해를 가한다. 대직타 해놓고. 그 다음에 대표기관 이임 특청사,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사실상 대표. 요게 상법이든 민법이든 잘 나와요, 이게. 이게 상법도 똑같아요. 상법도 사실상 대표도 대표기관 행위에 책임을 지고 표현 대표도 성립되고 이래요. 맞죠? 그리고 대표기관 아닌 피용자는 사용자 책임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대표 아까 여기죠. 요 판례니까 요거 하나 기억해 두는 정도. 사실상 대표도 35도 책임 적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 에서는 외형 이론이 적용되는데 외형 이론은 우리 민법에 35조하고 사용자 책임 두 개 있죠. 두 개 있다. 그래서 본대로 직접적 직무행위 또는 직무행위는 아니지만 이 외형이라는 것은 직무행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직무행위는 아니지만 이게 숨은 뜻이죠. 아니지만 외형만 갖고 있는 거죠. 외형만 갖고 있다. 그래 돼서 직무행위 아니라는 데 선임 무중과실이라면 책임을 지며 악의 중과실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법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죠? 이건 좀 암기해 놓고 여기 두 군데서 다 써먹어야 되니까 35조 756. 예, 이 밑에는 똑같은 판례고요. 예,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외형 이론이 적용된다. 그래서 같은 판례 됐고요. 그 다음에 타인한테 손해를 가야 된다. 이것도 그죠? 그래서 대표기관도 750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직무에 관해서 했으면 100% 책임을 지는데 특히 잘 나오는 게 외형에 대해서 나오죠. 외형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 때 100% 책임지고 경과실일 때 과실상. 그래서 처음은 요게 잘 나와요. 2번 요게. 그러니까 경과실 있게끔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책임은 지는데 과실상계하라고. 알았죠? 요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대표기관과 법인은 부진적 연대라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 잘 할 거고. 예, 그런 다음에 둘이 부진적 연대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와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청구권 경합이라는 거. 그래서 중첩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1억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파트도, 부당이득 요건이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손해를 가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이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이득을 얻으려면 법인 통장에 입금이 돼야 돼요. 요거 찾아라. 통장에 입금된 거. 그렇지 않고, 대표가 직접 받아가서 썼으면 법인은 부당이득 책임을 안 져요. 그죠? 그래서 법인 직접 받아 썼으면 책임이 없고, 법인 통장에 입금된 걸 찾아라.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행 책임, 불법, 부당, 요까지 준비해두면 될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그거보다 이 비법인 사상이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시험은.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비법인 사상이 잘 나오고, 비법인이.
상법에서 법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법에서 법인. 주식회사 특히, 그죠? 주식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는 법인은 보단 여기 상법이 나오고 비법인이 민법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의의와 성립 요건을 해보세요. 비법인은 이거 민소법이 똑같죠. 당사 능력의 취득 요건이니까. 그래서 사단의 실체는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은 게 비법인이고 성립 요건은 사단으로서 실체가 있어야 돼. 이게 조다단이라고 그랬죠. 조다단, 대. 조직행위, 다수결원칙, 단체성, 대표자 정합이 있어야 돼. 이게 민사소법의 당사 능력의 요건이랑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준비해놓고. 예, 이건 좀 암기를 할 거. 조다단, 대. 써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거 써먹을 때가 많다. 그러고 하고 비법인 사단의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한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아까 본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한 나머지 민법 규정은 다 유추 적용하는데 잘 나오는 게 이게 63조하고 62조, 63, 62 선택형 나오는 게 두 개. 그래서 63조는 임시이사, 그죠? 손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포괄이행 금지 62조.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포괄이행 62조 적용되는 63, 62고 남기도록 했어요. 62, 63.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35, 36. 34, 35. 그래서 여기서처럼요, 법인에 관한 규정이 비법인 사단 유추적인데 4개예요. 62, 63, 34, 35. 요거는 권리 능력, 35는 불법 행위 능력.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선택형 대비를 해서 암기해 놓으라고 그랬죠? 34, 35, 그 다음에 점유시효 취득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당사 능력 인정하고 등기 능력 인정하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번, 요거는 아까 35조 유추 적용할 수 있고, 이건 당사자 능력이고, 등기 능력이고, 그 다음에 요거 2번이 좀 중요한데, 2번이요. 요 2번. 많이 선택형이 나오죠, 이게. 비법, 이제, 채권자 대기 가서 나오는데, 비법인사는 총유재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비법인사단이 채무자인데도. 비법인사는 채권자가 대위권에 기해서 비법인사단 명의로 대위 행사할 때 사원총회 결의는 필요 없다고 그래요. 사원총회 결의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게 채권자 대위 법리로 가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때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채무자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채무자인 비법인사단의 결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형, 사례형 다 대비해 놓는다. 예, 나머지를 한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 귀속 관계에서 일단 비법인사는 총유,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민법 276조에서 전원이 참석했다는 게 규정이 없는데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전원이 참석한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 관리 처분할 때는 절대 무효다. 아까 절대 무효는 확가적사라고 그랬죠.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행복귀 위반이 적법하다는 거죠. 적법에 반하니까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표대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추인도 할 수 없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보존행위. 근데 특징이 여기서 이제 비법인사 보존행위 주의해야 돼. 보존행위. 그죠?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이나 합유물처럼 각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76조가 적용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전원이 해야 되고 고필공이에요. 고필공. 이제 민소법 가면 전원이 해야 되는 고필공. 그죠? 이렇게. 그리고 결의도 거쳐야 되고 전원 플러스 결의는 항상 거쳐야 되는 거고. 그죠? 따라서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면 보존행위 절대 무효다. 그렇게 하고 요건 이제 민소법에서 중요한 판례죠. 이거 민소법에서. 그죠? 민소법에서 당사 능력이 있는지 민소법에서 이것도 완전히 암기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법인사는 총유재산 보존행위요. 그러면 명전일 여러분들 민사소법 할 때 기억나요? 명전일 명의로 해서 당사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전원이 해야 된다. 고필공. 근데 사단 구성원 일부는 대표자 선총의 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당사 적격이 없는 거예요. 적격. 그죠? 없어서 소각화된다는 거. 이거는 민사소법에서 아주 잘 나오니까 준비해놓는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는 총 3가지, 3개를 기억해주세요. 소비대차, 도구, 채무보증행위. 근데 보증행위가 잘 나오죠. 이게 올해 변호사 시험에 나왔어요. 사례로. 어쨌든 채무부담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276조가 적용되질 않아요. 그죠? 76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효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보증계약을 차리면서 천천히 결의 거쳐 바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올해도 나올 거고 이제 사례도 나올 거. 그래서 이제 대표권 제한인데
여기서 아까 다시 반복이에요. 그럼 비법인사단 276조에서 관리처분 보존행위까지, 그래서 관리처분 보존행위까지 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결의 없으면 절대 무효, 표대 추인 안 된다. 막 공식처럼 딱딱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고, 이거는 관리처분 보존행위까지는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채무부담행위죠.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는, 민법 276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정관에서 주로 제한을 해요. 정관.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중요하죠, 이게. 근데 정관은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죠? 비법인사단은 설립 등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조 대항요건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권 위반 사실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거. 악의 과실은 비법인사단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거. 그죠? 이 정도. 요거를 좀 암기해 놓는다. 그래서 채무담행이 소비대처 도급계약, 보증계약 이런 것들이요.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 없으면 유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판례고, 그래서 여기 딸린 기출지문들이고, 그죠? 이렇게 된다. 예, 그럼 요까지 하고요. 1시간 좀 지났으니까 10분 쉬고 이제 교회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6일 안에 이거 다 한다는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확인만 하세요. 점점 더 빨라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더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이제 전체를 많이 훑었는데 점점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일해도 말한 대로 빨리 지금 6일이지만 한 5일 정도 일해도 하고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에 하루에 다 그냥 일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랬죠? 네, 10분 쉬고 합시다.